한때 미국은 미군 500만 명과 영국군 100만 명, 총 600만 명을 투입시켜 일본을 세계 지도에서 지워버리려는 작전을 계획했었습니다. 아예 지구에서 일본을 없애버리려는 심산이었죠. 하지만 일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고 여전히 일본은 지구에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섬나라 일본은 열도가 가라앉는다는 두려움에 언제나 대륙으로의 진출을 원했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반도를 침략해 호시탐탐 대륙 진출을 꿈꿨죠. 실제로 일본의 수도 도쿄는 1900년에 비해 4.25m가 침수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본의 침몰은 기정사실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 일본이 지구에 남아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대륙 진출을 꿈꾸며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강제로 조선을 병합해 식민 지배했고,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호기롭게 중국까지 진출했었죠. 사실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에서는 일본이 지도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일본의 분노를 표출했고, 수많은 분들이 광복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실제로 지도에서 지워질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선을 1930년대로 옮겨보겠습니다.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까지 무려 6년 동안 사상자 7천만 명을 불러온 긴 전쟁이었습니다. 동서양이 모두 참전한 말 그대로 세계대전이었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극렬 민주주의를 표방한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은밀하게 독일을 재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 3월 히틀러는 독일군을 오스트리아로 보내 점령했고 당장 독일에 병합되었죠. 1939년 초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해 점령하기로 결심합니다. 폴란드는 독일이 공격해올 경우 프랑스와 영국의 군사원조를 보장받고 있었지만 히틀러는 어떻게 해서든 폴란드를 침략할 작정이었죠. 그런데 독일에게 있어서 폴란드의 지리적인 요소가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와 당시 세계 최강국 소련이 국경을 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소련이 폴란드의 침공에 반발할 가능성을 없앨 필요성을 느끼고는 소련과 비밀 협상을 하죠. 그렇게 1939년 8월 23일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는 독일 외무장관 리벤트로프와 소련 외무장관 몰로토프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10년간 독일과 소련은 서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고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소위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 불리는 이 조약과 함께 양국은 비밀 의정서를 체결했는데요. 독일과 소련은 폴란드를 동서로 나누어 통치하되 폴란드 영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서부를 독일이,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를 소련이 점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조약이 체결된 후 일주일 뒤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9월 17일엔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소련과 국경을 맞댄 폴란드를 침공했다가 자칫 소련의 심기를 건드릴까 걱정했지만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소련의 손을 묶어버리고는 안심하고 폴란드를 침공했죠.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는 9월 3일에 독일의 선전포고했고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원래 유럽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 1941년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침공하면서 아시아까지 확장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시작이라고 하지만 1931년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 구성된 추축국의 핵심인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만주사변이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은 왜 중국을 침략한 것일까요? 바로 대륙 진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륙 진출을 위해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이 일으킨 후에도 일본은 1800년대 이상한 철학을 빌미로 전쟁 광이 되었습니다. 황색 피부를 가진 동양인은 백색 피부를 가진 서양인들의 침략을 저지해야 하는데 가장 빨리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앞장설 테니 다른 동양국은 일본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1894년에는 청일전쟁을, 1904년에는 러일전쟁을 일으켜 모두 승리했죠. 그러다 1931년에는 류타오 사건을 조작해 만주를 침공하죠.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을 침략하는 것이었는데 우선 만주를 점령해 식민지로 만든 후에 만주를 병참기지로 삼고자 만주사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연전연승을 이어가던 독일과 일본은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선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내팽개치고 소련을 침공했죠. 폴란드 침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히틀러는 유럽 각국을 점령해 가면서 마침내 유럽 문화의 수도 파리를 점령한 후 영국 공습까지 감행합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찰나 히틀러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소련을 다음 타겟으로 설정합니다. 불가침 조약은 소련의 손을 묶기 위한 일시적 수단이었기 때문에 영국, 지중해, 중동 등지에서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던 와중에 그 유명한 바르바로사 작전을 수립하죠. 당시 소련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산업국으로 탄탄한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습니다. 세계 2위 강대국 소련의 곡창지대와 산업지대, 천연가스를 모조리 확보해 독일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발했죠. 결국 1941년 독일은 300만 명으로 이루어진 150개 사단과 기갑사단 19개를 투입시켜 소련으로 진격합니다. 당시 독일은 탱크 3,000대, 각종 야포 7,000문 및 항공기 2,500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최초의 원정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침략에 당황했던 소련의 스탈린은 무너질 듯 버텨냈고 그렇게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뀝니다. 나폴레옹의 좌절을 불러온 소련의 긴 겨울이 온 것이죠. 가을폭우로 노면이 진흙탕으로 변하자 전차를 앞세운 독일군의 기동성은 떨어졌고 영하 40도의 추위에서 병사들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1942년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소련이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고 독일은 결국 이 패배를 시작으로 연전연패를 거듭하다 1945년 5월 항복을 선언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죠. 그런데 독일의 실수를 일본도 그대로 답습합니다. 중국에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오랫동안 계속된 전쟁에 실증난 일본은 유럽이 혼란에 빠진 이 시기를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동아시아에 있는 유럽 식민지를 강탈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네덜란드령 동인도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및 영국이 차지한 말레이 반도는 일본의 입장에서 군수품 제작을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무기를 만들 때 사용되는 주석과 고무 그리고 석유가 있었으니까요. 일본이 이 지역을 빼앗아 일본 제국으로 병합시킨다면 산업 경제를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태평양의 새로운 지배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죠. 결국 일본은 프랑스의 항복으로 독일군이 세운 정부가 등장하자 추축국이던 독일에 서한을 보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일본이 진주해 통치하겠다는 계획을 알리고는 진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행동이 서방으로 전해지면서 영국, 네덜란드,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침략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만약 강제로 병합한다면 무역 제재를 감행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러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작전을 감행합니다. 이에 빠친 영국과 미국은 자국 내 일본 자산을 동결했으며 영국은 통상조약 파기를, 미국은 대일석유 수출 금지령을 발동합니다. 여기에 맞서 일본은 당당하게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는 미국을 무력화시키고자 1941년 12월 초 하와이 진주만과 필리핀을 공습해 미군의 군사시설을 공격합니다. 결국 추축국과 연합국의 무기를 팔며 단 한 발의 총알도 낭비하지 않은 미국이 잠에서 깨어났죠. 전투기, 항공모함, 전함 등을 앞세운 미국은 일본뿐 아니라 독일과 이탈리아 등 추축국 모두에게 전쟁을 선언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추축국의 기세가 꺾이면서 결국 1943년 9월 이탈리아가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연합국 및 소련은 독일의 항복 직후 마지막 전쟁 후 처리 문제를 두고 독일 외곽 포츠담에서 포츠담 회담을 개최하며 일본의 항복을 권고했습니다만 일본은 이태리나 독일과 달리 좀처럼 항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군인, 국민, 식민지 국민까지 강제 동원해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여기에 빡친 미국은 일본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는 몰락작전을 계획합니다. 보통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3일 간격으로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항복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 원자폭탄 투하는 몰락작전의 일부였습니다. 1945년 11월 1일을 기해 미군 500만 명과 영국군 100만 명이 일본 본토에 상륙, 점령작전에 들어간다. 작전 기간은 최대 2년, 필요하면 원자폭탄을 7발까지 투하한다. 미국이 구상했던 몰락작전의 골자입니다. 미국은 이 작전에서 크게 두 개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림픽 작전과 코로넷 작전입니다.
올림픽 작전은 45년 11월 1일 일본 규슈에 대규모 상륙 작전을 펼쳐 코로넷 작전을 위한 전초기지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작전에는 항공모함 42척, 전투함 24척, 순양함 40척, 구축함 400척을 투입시켜 상륙 작전을 개시하며 상륙 인원은 보병 25만과 해병대 9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작전이 모두 마무리되면 즉각 코로넷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죠. 이 코로넷 작전에는 75척의 항공모함, 구축함 380척, 호위함 400척이 동원되어 보병 72만을 투입해 도쿄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본을 지구에서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이 코로넷 작전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상륙지를 제외한 일본의 주요 도시 10곳에 원폭을 투하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또한 7,500대 폭격기로 일본 내 50여 개의 중소도시를 쓸어버리고 전국 농지에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화학약품을 살포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 사는 시민들까지 모조리 쓸어버리기로 했었죠. 말 그대로 일본에는 사람도 식물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실행되기도 전에 미국은 몰락작전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몰락작전에서 총 10개의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 실험삼아 8월 6일과 9일에 원폭 2방을 투하했는데 갑자기 일본이 8월 15일에 항복선언을 해버렸죠. 그러나 일본이 항복한 것은 2방의 핵폭탄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련의 만주작전에서 해방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련은 영토야역의 꿈을 불태우며 동북아시아로 눈을 돌렸는데 당시 일본의 핵심군은 만주 일대에 자리 잡은 극동군이었습니다. 소련은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겠다는 생각에 유럽 전선에 모여있던 소련군을 대부분 재편해 만주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일본 국동군을 쓸어버릴 만주작전을 실행합니다. 일본의 두 번째 핵폭탄 펜맨이 투하된 날이었죠. 일본 극동군은 처절하게 대항하다 일본 본국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지시하자 항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토에 핵폭탄이 투하되고 만주에 머물던 주력군까지 패배하자 도저히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면 항복을 선언했던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무조건적인 항복을 발표해 35년간의 치욕스러운 일제강점기는 종료됐죠.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는 연합국에게 귀속됐고 한반도를 절반으로 나눠 남쪽을 미국이, 북쪽을 소련이 일시적으로 통치하게 된 겁니다. 일본 역시도 연합국 사령부가 통치하면서 군대도 보유할 수 없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평화헌법이 제정되고 기존의 제국헌법을 폐지시켜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시험삼아 2방의 핵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만약 소련이 극동아시아로 눈을 돌리지 않았다면 일본은 어쩌면 실제로 지구상에서 제거됐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잠시의 평화 뒤에 500만 명의 상륙과 핵폭탄 10개가 준비 중이었으니까요. 만약 일본이 그때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면 동북아시아는 어떤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